펠레폰네소스 전쟁사 제4편 그리스 문명의 자살골. 지금까지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전쟁의 진짜 원인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지금까지 진실이라고 믿어온 2500년 된 상식. 오늘 우리는 그 견고한 고정관념의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망치를 들었습니다. 그 벽을 깨 부숴야만 진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펠레폰네소스 전쟁. 고대 그리스 문명을 끝장내버린 이 끔찍한 동족상전의 치명적 자살골. 그 원인을 두고 역사는 늘 한결같은 답을 내놓았습니다. 신흥강국 아테네의 오만한 팽창, 그리고 이에 위협을 느낀 기존 패권국 스파르타의 두려움, 여기에 가세한 아테네의 제국주의적 야심과 무자비한 경제 봉쇄가 전쟁의 도화선이 되었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그 무엇이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겉으로 치솟은 불길만 바라보았을 뿐 정작 화약고에 잠복해 있던 치명적인 불씨, 진짜 범인, 진범을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27년에 걸친 처절한 사륙전, 그 동족 상전의 참혹한 비극을 패자 아테네는 물론 승자 스파르타까지 몰락시킨 이 비극적 자살골을 피할 수는 없었을까요? 어쩌면 피할 수도 있었던 이 비극의 진짜 원인은 새로운 세상을 꿈꾼 아테네의 야망 때문도 우연한 편방의 충돌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누구도 감히 말하지 않았던 이 끔찍한 자살골의 진짜 주범, 진범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펠레폰네소스 전쟁, 서로 다른 두 세계관의 충돌에 관하여. 펠레폰네소스 전쟁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 이 전쟁의 기본적인 성격부터 규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단지 단순한 같은 민족끼리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가치관을 180도 완전히 달리하는 두 세력 간의 충돌이었습니다. 한쪽에는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420여 개 도시국가가 연합한 델로스 동맹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240여 개 도시국가가 연합한 펠레폰네소스 동맹이 있었습니다. 온통 불가사의가 천지를 뒤덮고 있던 고대의 세계는 자연현상이나 국가의 흥망성쇠, 그리고 개인의 길흉화복은 모두 신들의 변덕, 신들의 도움이나 방해 때문이라고 해석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인류 최초로 자연의 이치와 만물의 근원을 이성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오니아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뭉친 것이 바로 델로스 동맹입니다. 이들은 집단과 함께 개인의 자유를 중시했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민주주의를 선호했습니다. 반면 아테네가 민주주의의 그늘 아래에서 자유의 공기를 마시고 있을 때, 그 반대편의 스파르타는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지독한 군국주의 군사 공동체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들에게 개인은 없었고 오로지 집단만이 있었습니다. 예술도 학문도 자유로운 상업활동도 모두 금지된 그곳에서는 오로지 극한의 고통을 견디어내는 헤라클레스적인 인내만이 최고의 미덕이었습니다. 아폴론적 권위와 질서 속에서 극도의 절제와 내핍이 강요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모성마저 왜곡되었고 인간성은 무시되었습니다. 정상적인 부부관계마저 등한시되었고 가정은 해체되었습니다.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가치관 사이의 충돌이 바로 펠레폰네소스 전쟁이었고, 이것을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전쟁의 진정한 의미를 올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그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충돌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의 원인에 관한 기존의 주장들에 관하여. 이 전쟁의 진짜 원인, 그 진범을 찾아내려면 먼저 지난 2500년간 역사가들이 작성해 놓은 사건 조사 기록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쟁의 원인에 관한 기존의 주장 첫 번째,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대한 이야기. 인류 최초로 제대로 된 역사책이라고 평가받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쓴 것이 바로 투키디데스이지요. 그는 이 책에서 전쟁을 피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은 아테네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이것이 야기한 스파르타의 두려움이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신흥강국 아테네가 기존 패권국 스파르타의 지위를 위협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조적 압력, 그것이 전쟁의 싹을 틔웠다는 주장입니다. 한 역사학자가 이것을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그럴듯한 이름을 붙였고, 역사학계는 이 주장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였지만 세간에서는 때마침 불거진 미중 간의 갈등 바람을 타고 하나의 정설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주장은 전쟁의 원인을 단순한 이해관계의 충돌로 설명하지 않고 인간의 심리, 즉 불안감과 서로 껄끄러운 감정, 그것에서 찾았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쟁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일까요? 혹여라도 이 주장에 매몰되어 전쟁의 진짜 원인, 진범을 놓친 것은 아닐까요? 전쟁의 원인에 관한 기존의 주장 두 번째, 페리클레스의 메가라 칙령에 대한 이야기. 아테네와 국경을 맞댄 도시국가 메가라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오니아 사람들인 아테네와 달리 스파르타와 같은 도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당연히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일원이었지요. 그런데 이들이 같은 동맹국인 코린트와 국경 분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자 메가라는 동맹의 맹주인 스파르타의 중재를 요청했지만 스파르타는 이를 모른 척 하였습니다. 스파르타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소위 불간섭주의라고 그러죠. 이런 일이 흔히 있었습니다만. 그래 이제 코린트를 혼자서 상대하기 버거웠던 메가라는 아테네에 도움을 요청했고, 아테네는 메가라와 코린트 국경에 성벽을 쌓아주고 메가라를 델로스 동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30년 평화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때 메가라는 다시 펠로폰네소스 동맹으로 복귀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운명이 바뀐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약소국의 서글픈 운명이겠습니다만, 이 약소국의 가련한 운명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마침 코린트의 식민지 코르키라가 모국인 코린트를 업신여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코린트가 이들을 응징하려고 출정하였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코린트는 재차 해대적 원정을 준비하면서 메가라에게도 참전을 강요하였습니다. 그리스 세계가 전쟁에 빠져드는 것을 경계한 아테네와 스파르타 모두 메가라의 참전을 만류하였습니다. 하지만 메가라는 코린트의 압박 때문이었는지 이 원정에 참전합니다. 이때 아테네의 지도자 페리클레스는 메가라에 강력한 제재를 가합니다. 이른바 메가라 칙령. 메가라의 상인들이 델로스 동맹의 모든 항구와 시장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막아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경제 봉쇄 조치였습니다. 전쟁의 원인에 관한 기존의 주장 세 번째, 코린트의 충동질에 관하여. 해상교역으로 먹고 살던 메가라에게 이 경제 봉쇄 조치는 전쟁보다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메가라의 절규와 코린트의 맹렬한 선동이 스파르타의 귓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식민지 코르키라에게 두 차례 원정에서 모두 패하는 바람에 망신을 톡톡히 당한 코린트는 그 화풀이의 화살을 아테네에 돌렸습니다. 아테네보다도 100년 먼저 해상국가로 크게 발전했던 코린트는 아테네의 해상국가 부상을 배가 아파서 못 견딜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파르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스파르타 또한 전쟁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장사 속으로 잔뼈가 굵은 영리한, 아니 사악하다 할 만큼 영악한 코린트는 전략을 바꿉니다. 코린트는 아테네를 규탄하기 위한 스파르타의 민해에서
펠로폰네소스 동맹국 대표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적대국 아테네를 비난하기는커녕 아테네를 한껏 지켜 세우면서 동맹국 스파르타에게는 온갖 이유를 들어 혹독한 비난의 채찍을 가차없이 휘둘렀습니다. 전쟁과 평화의 분기점이 되었던 그날 코린트 대표 연설을 투키디데스가 전하는 바에 따라서 조금 길기는 하지만 가급적 짧게 줄여서 소개하겠습니다. 아테네 사람 페리클레스는 혁신가입니다. 그는 빠르게 결론을 내리고 신속하게 행동합니다. 반면에 당신들 스파르타 사람들은 결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지 못합니다. 당신들의 행동은 자주 목표의 바로 앞에서 멈추어 버립니다. 아테네인들의 과감한 의지는 그들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곤 합니다. 그들은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며 위험에 직면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은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 스파르타 사람들은 스스로의 판단을 믿지 못하고 위험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겁을 먹고 있습니다. 당신들 스파르타가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서 있는 동안 아테네 사람들은 결코 머뭇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 스파르타가 겁을 먹고 국내에만 누울러 앉아 있는 동안 그들 아테네는 항상 애국에 나가 있습니다. 당신들 스파르타는 모든 행동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그들 아테네는 더 멀리 나아가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만약 그들이 승리를 얻게 되면 그들은 다음 목표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패하였다고 뒤로 물러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들 아테네 사람들은 자신의 몸이 마치 자기의 것이 아닌 양 자신들의 도시를 위하여 자신의 한 몸을 기꺼이 내던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적인 연말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들 스파르타가 가지지 못한 당신들이 상대하여야 할 도시 아테네의 특징입니다. 당신들이 고수해온 불개입 정책은 동맹국들에게 이미 많은 해악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그것을 끝냅시다. 그리고 당신의 동맹국들에게 특히 포티다이아에게 당신들이 한 약속을 지키십시오. 지금 즉시 아티카, 아테네로 진격합시다. 더 이상 당신들의 친구들과 동료들을 냉혹한 적의 손에 넘겨주지 마십시오. 그들이 절망한 나머지 어쩔 수 없이 아테네 편으로 넘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의 책임이 아니라 그들에게 약속한 도움을 주지 않은 바로 당신들 스파르타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지금이라도 당신들 스파르타가 행동에 나서기로 마음을 정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당신들 편에 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모든 말을 다 했고 당신들은 그것을 모두 다 들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십시오.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리더십은 당신들 스파르타의 위대한 조상들이 여러분들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그 위대함을 꼭 지켜내십시오. 대체로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스파르타를 전쟁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스파르타 사람들의 자존심을 자극하려는 뻔한 속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파르타 사람들은 여기에 발끈하고 그만 전쟁을 선포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전쟁의 발발 과정입니다. 아테네의 팽창, 메가라 칙령, 그리고 코린트의 충동질, 너무도 완벽한 기승전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이것이 진짜 전쟁의 원인일까요? 이것이 아테네와 스파르타 모두가 전쟁을 원하지 않았는데도 전쟁이 일어나고만 원인의 전부일까요? 혹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리고 누구도 말해주지 않은 전쟁의 진짜 원인이 따로 있지는 않을까요? 전쟁의 원인에 관한 기존의 주장 네 번째, 페리클레스의 오판에 관한 이야기.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원인에 관한 기존 역사학계의 주장 중에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페리클레스의 책임론입니다. 그가 추구한 제국주의, 설사 제국주의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의 팽창주의 노선이 전쟁을 불러왔다는 주장입니다.
또는 메가라 봉쇄 조치를 콕 집어서 페리클레스의 명백한 오판이었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일부 기록에서는 페리클레스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전쟁을 부추긴 사람, 전쟁광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페리클레스는 사실 누구보다도 전쟁을 피하고 싶어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피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는 스파르타에게 적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반란 중인 스파르타의 노예 문제를 발벗고 나서서 해결해 주었습니다. 또 그는 아테네만의 영토 확장에 혈안이 되지 않았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범그리스 식민지 투리이가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막기 위해서라면 그는 뇌물 공세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코르키라 사태로 코린토와 맞설 때에도 아테네는 코린토와 스파르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방어 목적으로 단 10척의 전함만 보냈습니다. 논란의 중심인 메가라 칙령조차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무력을 사용하면 평화조약이 깨질 것을 우려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페리클레스는 대화와 합리적인 압박을 통해서 스파르타와 공존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스파르타의 아르키다모스 왕 역시 어떻게 하든 전쟁을 피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양국의 지도자 모두 끔찍한 전면전만큼은 막아보고자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평화를 향한 수많은 브레이크는 왜 작동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드디어 역사의 무대 뒤편에 숨어있던 진짜 주범, 진범과 마주하게 됩니다. 합리적 계산도 이성적 대화도 전혀 통하지 않는 절벽, 바로 스파르타를 지배하고 있던 치명적인 질병, 앞뒤가 꽉 막힌 맹꽁이 정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원인, 스파르타의 맹꽁이 정신에 대한 이야기. 스파르타의 맹꽁이 정신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세상의 모든 변화와 혁신을 적으로 돌려버리는 극단적인 고립주의와 폐쇄성입니다. 기원전 465년의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한번 살펴봅시다. 스파르타에 발생한 노예들의 대반란에 다급해진 스파르타는 아테네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테네의 키모는 어렵게 시민들을 설득해서 군대를 끌고 스파르타로 왔습니다. 그런데 스파르타는 돌연 태도를 바꿔 아테네 군대를 쫓아내버립니다. 아테네 사람들의 자유로운 사고방식이 자신들의 노예들을 자극할까봐 지레 겁을 먹고 그랬다는 것인데, 자신들의 입장은 그렇다 치고, 아니 이렇게 되면 어렵게 시민들을 설득해서 군대를 끌고 온 아테네의 명장 키모는 그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처럼 주변을 두루 살펴서 생각하고 판단을 하기보다,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을 가늠해보고 행동을 하기보다 오로지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만 바라보고,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은 눈꼽만큼도 생각할 줄 모르는 이 스파르타 사람, 이것이 맹꽁이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스파르타의 이 맹꽁이 같은 처신으로 말미암아 스파르타의 우호적이었던 아테네의 명장 키모는 실각되었고, 또 아테네를 영원한 적으로 돌리는 결과가 되고 말았으니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스파르타가 답답하게 앞뒤가 꽉 막힌 처신을 보여준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다 소개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페리클레스가 페르시아에 맞서 이집트 원정에 동참하자고 제안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파르타는 일고의 여지 없이 이것을 묵살해버렸습니다. 물론 당시 노예들의 반란이 진압되지 않은 상황에서 멀리 군대를 보낼 수 없다는 사정은 이해가 됩니다. 문제는 이들이 변화하는 지중해의 질서를 읽을 능력도, 또 그럴 의지도 전혀 없는 우물한 개구리였다는 것입니다.
또 페르시아와의 전쟁 중에도 마라톤 전투 때에는 단 한 명의 군대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또 테르모필레 전투 때는 30만 페르시아 대군에 맞서서 겨우 300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또 전쟁이 끝난 후 아테네의 성곽 건설에 반대한 것도 따지고 보면 모두가 앞뒤가 꽉 막힌 맹꽁이 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스파르타가 이 답답한 맹꽁이 정신을 여실히 보여준 대표적 사례는 기원전 432년 스파르타의 미네에서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린트 대표는 스파르타의 적국 아테네를 한껏 지켜 세운 다음 전쟁을 망설이는 스파르타를 향해 겁쟁이로 몰아세웁니다. 코린트의 이 영리하고도 교활한 악의적 연설은 스파르타를 전쟁에 끌어들이려는 속내가 뻔히 보였지만 전후 사정을 고려할 줄 모르는 앞뒤가 꽉 막힌 스파르타 사람들은 코린트의 저의를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이 연설에 휘둘리고 맙니다. 스파르타 사람들의 유일한 가치, 상무정신의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용감한 헤라클레스의 후손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온갖 고초를 참아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쏟아진 이 겁쟁이라는 비아냥 앞에서 그들은 이성도 논리도 예교적 실리도 전혀 필요 없었습니다. 시장바닥의 상거래로 단련된 코린트인들의 집요한 충동질에 스파르타의 강경 보수파들은 결국 이성을 잃고 전쟁을 선포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 전체를 파멸로 이끈 이 전쟁이 신중한 전략적 판단의 결과가 아니라 사악한 코린트 사람들의 충동질에 스파르타가 속아 넘어가 얼떨결에 내린 결정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또 하나의 맹꽁이는 없는가? 코린트가 전쟁을 일으키라고 스파르타를 부추길 때 아테네 사절단은 스파르타를 향해 간절히 경고했습니다. 전쟁이 오래 지속될수록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운명과 우연에 의존하게 됩니다. 불확실성의 어둠 속으로 빠져들지 마십시오. 그러나 스파르타 강경파의 꽉 막힌 귀에는 이 합리적인 호소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들에게는 이 금과 옥조의 교훈을 새겨들을 식견이 아예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맹목적 상모정신은 오로지 비인간적인 자신들의 낡은 체제를 지키기 위해 그리스 문명 전체를 파멸의 불구덩이 속으로 밀어넣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명백한 그리스의 자살골이고, 그 자살골을 넣은 것은 앞뒤가 꽉 막힌 스파르타의 강경 보수파, 바로 맹꽁이들이었습니다. 2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스파르타의 낡은 방패 아래에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대화 대신 문을 걸어 잠그고 시대착오적인 낡은 질서에만 집착하는 맹꽁이가 어디인가에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누구인가 그 맹꽁이 뒤에서 불장난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망각할 때 비극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